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딸 둘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저희 시댁입니다. 결혼한 지도 10년이 넘었으니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이상하게 시댁은 갈 때마다 새롭고 낯설어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님, 아가씨라고 10년을 넘게 불렀어도 가족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 식구한테 남보다 못하다니 제 말이 좀 심했나요? 하지만 제 진심이에요. 옛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제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 그게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시댁은 구성이 좀 특이해요. 시아버지는 현재 8순이 다 되셨는데 시어머니는 환갑 조금 넘으셨죠. 거기다가 시누이인 남편하고 거의 10살 차이가 나요. 사실 현재 시어머니는 남편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남편이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께서 30 간 넘은 지금의 새 어머니와 재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인 남편의 이복 동생이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공주처럼 대접하십니다. 남편과 달리 막내인 시누인 마치 손녀처럼 우쭈쭈 하시고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익히 들어 시댁 상황은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한 회사에서 근무한 지 15년이 돼서 회사에서 상품권이 하나 나왔죠.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만 원 상품권이었어요. 전 돈도 돈이지만 제가 한 회사에서 15년을 다녔다는 거에 스스로 너무 기특하고 좋아서 뭘 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남편이나 전 결혼하고도 쭉 열심히 일해서 갖고 싶은 걸 못 살 정도로 힘들게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15년 근속 기념으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선물을 좀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제가 회사에서 15년 기념으로 선물을 받았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편은 나름대로 제가 회사에서 그런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게 자랑스러워서 시부모님과 시누이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시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시누이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죠. 어머 언니 너무 좋겠다. 근데 언니 명품 가방 많지 않나요? 지금 들고 있는 것도 디올이고 저번에 들고 온 가방도 샤넬이던데. 굳이 언니 상품권 없어도 명품 가방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난 백화점 명품관 가본 적도 없어서 명품 가방 하나도 없는데 나도 갖고 싶다. 신우인 아주 대놓고 제 백화점 상품권을 달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곤란한 표정을 짓자 남편이 보기 민망했는지 먼저 나섰어요. 야, 이유리. 네 올케가 명품이 많긴 뭐가 많아. 지금 들고 다니는 것도 다 장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야. 이번 기회에 네 올케도 좋은 거 하나 살 거니까 괜히 상품권 누리지 마. 남편이 정색하며 얘기하자 순간 저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아직 어리고 가족인데 상품권 하나 가지고 치사하게 군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전 시누이한테 상품권을 줘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불쑥 나서셨어요. 그깟 100만 원짜리 상품권 가지고 가족끼리 치사하게 뭐 하는 거야? 애미야, 시누이가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그냥 줘라. 너야 직장 생활하는데 그깟 100만 원이 돈이냐? 시아버지의 말씀에 순간 전 어안이 벙벙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죠.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마치 시누이가 아니라 어린 조카 같다는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왜 있잖아요. 대학생 조카한테 용돈 주라고 말하는 집안 어른 같은 느낌이요. 시아버지 말대로 상품권 정도야 시누이한테 줄 수 있죠. 그런데 어쩐지 기분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시누에게 상품권을 뺏기듯 주고 나왔어요. 남편은 뭐하러 주냐고 안 줘도 된다고 했지만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상품권을 안 주고 나오면 세상에서 제일 쪼잔한 올케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느끼는 건데 시댁에서 시누인, 손주인 제 딸들보다 더 어린애 같을 때가 있어요. 시아버지께서 시누이가 늦둥이라고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런지 대학도 간신히 졸업해서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만 있거든요. 30이 넘었는데도 80이 다 된 시아버지가 생활비를 주고 있고요. 그런 시누이가 답답한지 남편도 시누이를 볼 때마다 취직이 안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공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들은 채도 안 해요. 시아버진 말할 것도 없고요. 귀한 딸 어디 가서 고생할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시누이 편만 들거든요. 나가서 그거 몇 푼이나 번다고 힘들게 직장 생활을 뭐하러 해? 우리 유리 정도면 취직 안 하고도 좋은 집에 시집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유리 내가 좋은 신랑감 찾아서 시집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시누이가 아무리 아직 젊어도 그렇지 조건 좋은 신랑감을 만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 입으로 이런 소리 하긴 좀 그렇지만 학벌도 그저 그렇고 외모도 평범해요. 요즘 세상에 어떤 남자가 볼 것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한 거죠. 요즘 세상에 누가 나이 먹고 직업도 없는 여자랑 결혼해요? 안 그래도 철없는 애 괜히 주제 파악 못하게 하지 말고 어디라도 나가서 자기 밥벌이 하고 살게 해요. 남편도 시누이랑 나이 차가 많이 나서 다른 오빠들보단 여동생을 아기처럼 생각하죠. 그래도 이제 시누이도 성인이니 남편은 듣기 좋은 소리보단 객관적으로 옳은 소리를 해줍니다. 시부모님이 워낙 시누이 공주처럼 대하시니까 자기라도 똑바로 해야 한다고요. 유성이, 넌 오빠가 돼서 왜 동생 기를 죽이고 그래? 엄마 아는 사람 많은 거 몰라? 내 주변에 다 얘기해뒀으니까 우리 유리 금방 돈 많고 집안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갈 거야. 두고 봐. 시어머니가 원래 집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등산에 노래교실에 배우러 다니는 것도 많고 모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툭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돈 많고 집안 좋은 사람 있으면 우리 시누이한테 소개 좀 해주라고 여기저기 떠벌려 놨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남편은 도저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지만 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결혼이든 뭐든 시누이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서서는 될 일도 망하겠다 싶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돈 많고 집안 좋은 남자가 시누이를 거들떠도 볼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건 시누이의 태도입니다. 시부모님이 아무리 자기 자식이 예뻐서 그런 소리를 해도 본인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시누이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오빠도 올케 같은 여자랑 결혼해놓고 왜 자꾸 나한테 일을 해라 말아야? 올케 언니는 나이도 많고 집안도 그냥 그런데 오빠처럼 돈도 많고 직업도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난 올케에 비하면 나이도 10살이나 어리고 젊고 탱탱한데. 당연히 오빠보다 조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요즘 아무리 자존감이 중요한 시대라고는 해도 그렇지 저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누이가 툭하면 저에 비하면 남편이 아깝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상하더군요. 시누인 키가 150도 간신히 넘어요. 거기다 몸무게는 딱 봐도 70kg은 넘어 보입니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는 자꾸 동글동글해서 귀엽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에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시누인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어디 내놓을 정도가 안 돼요. 어디서 나쁜 건 배워가지고 꼴에 제 앞에서 시누이 노릇을 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째 애 낳고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첫째가 이제 옹알이를 하고 분유를 먹을 때였는데 저더러 엄마 자격 어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 언니, 모유 먹여야 애가 똑똑하다는데 이제 100일도 안 된 애를 분유 먹이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노산이라 애한테 안 좋을 텐데. 언니는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언니는 아무래도 다른 엄마들보다 모성애가 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이래서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고 싶은 거라니까.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시누이가 대학생이었어요.
세상 물정이라고 모르는 새파랗게 어린애가 시누이랍시고 저딴 소리를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내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기로 해서 다음 주면 출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젖도 양이 얼마 안 돼서 먹이기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유로 갈아탔어요. 전 양이야 다 엄마 하기 나름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엄마들이 회사 출근해서도 화장실에서 젖져서 몰래 회사 탕비실에 얼려뒀다가 먹이기도 하던데 새언닌 영 애한테 정이 없나 봐요. 아,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어린 년이 뭘 한다고 앞에서 깐죽대는데 아주 한판 해버리고 다신 보지 말까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드라마에 그런 장면 나오는 건 워킹맘들이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건데 아가씨 보기엔 그게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아무리 어린 시누이라도 성인인데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집 며느리라도 엄연히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데 왜 자꾸 저렇게 싸가지 없이구나 싶었죠. 부모마다 각자 다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네가 뭘 한다고 정인이 뭐니 그래? 괜히 뭣도 모르면서 시누이 노릇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너 시험 기간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도 본인 동생이 철딱선이 없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어서 그런지 항상 제 편이라 시누이가 허튼 소리 하면 똑같이 해줬습니다. 오빠는 결혼하더니 완전 세원이 편만 든다? 결혼 전엔 내 편만 들어주더니만. 오빠가 이렇게 사랑꾼인 줄 몰랐네. 대학생씩이나 돼서도 오빠가 편을 들어주네 만에 유치한 소리만 해댔죠. 전 시누이의 그런 철없는 모습을 보다 보면 굳이 저런 개념 없는 애를 내가 상대를 해야 되나 싶었지만 괜히 옆에 있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시누이 훈수 두는 걸 보면 마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시누이가 조카 예뻐서 걱정되는 마음에 할 수도 있는 말이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세아가 우리 이효리가 하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요즘은 다들 애가 많지 않아서 귀하게 키운다고 엄마들이 남의 집 모유까지 사다가 먹인댄다. 근데 세아기 넌 100일도 안 된 애를 두고 젖을 아예 말려버렸다고 하니까 우리 착한 유리가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구박하는 시누이에 말리는 시어머니까지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 더 하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여기서 또 남편이 나서 봐야 편갈라서 싸우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나중에 아가씨 결혼하면 얼마나 좋은 날 엄마가 될지 궁금하네요. 전 저대로 애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유 안 먹이고도 건강하게 잘 키울게요. 결혼 전엔 시댁 식구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남편과 직장에서 만나 연애 1년 넘게 했지만 전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거든요. 남편을 많이 좋아하기야 했지만 제가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에 결혼은 먼 얘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휴일에 남편을 만나러 남편이 사는 집 근처에 간 적이 있어요. 평소처럼 남편이랑 밥을 먹고 커피숍을 가려고 하는데 어쩐지 남편이 평소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자꾸만 뭔가 주변을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따라 왜 그렇게 어색하게 구냐고 어디 아픈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망설이던 남편이 조심스레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사실은 그게 참 이게 막상 말하려니까 민망하네. 오늘 자기가 나 만나러 우리 동네로 왔다니까 엄마랑 동생이 자기 한번 보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남편이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자꾸만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전 저나 남편이 둘 다 30이 넘었고 만난 지도 1년이 넘었으니 남편네 집에선 절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당시에야 전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은 그 전부터 결혼 얘기를 종종 하기는 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 안 그래도 나 자기 부모님이랑 여동생 궁금했었는데 한번 뵈면 좋지 뭐. 남편이 너무 긴장해서 눈도 못 맞추고 말을 하길래 전 예의상 빈말을 했어요. 저도 부모님이랑 여동생 궁금하다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잘 됐다. 사실 아까 우리 밥 먹을 때부터 엄마랑 유리랑 옆 테이블에서 우리 보고 있었거든. 자기도 우리 식구들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아예 엄마랑 유리랑 이쪽으로 오라고 할게. 다 같이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 순간 전 너무 놀라서 말문이 턱 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 어머니와 여동생이 절 궁금해 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남편을 따라 나와서 조금 전 식당에서부터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절 궁금해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몰래 옆에서 지켜봤다는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랑 동생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전 남편 어머니와 여동생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행동도 기가 막혔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어떻게 남편까지 저에게 말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됐죠. 미안해. 자기야, 나도 엄마랑 유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도 자기 얼굴만 딱 보고 간다고 졸라서 어쩔 수 없었어. 어디서 만났는지 얘기해준 것뿐이야. 정말 식당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어. 자기 놀랐지? 정말 미안해.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미안하다고 애원을 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집요하게 물어봐서 그냥 저와 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고만 한 건데 식당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다고요. 제 말 한마디에 금방 주눅이 든 남편의 모습에 저도 괜히 미안했어요. 별일 아닌 일로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싶더라고요. 알았어.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인사드리게 커피숍으로 오시라고 해. 남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다면 저도 기겁해서 바로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괜히 소름 끼쳐서요. 하지만 만난 지도 1년이 넘었을 때고 결혼할 때가 된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해하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그날 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미 집안 사정을 들은 이후라 시어머니께서 꼬치꼬치 물으시고 어린 시누이가 조금 철이 없이 굴어도 시어머니께선 워낙 젊으시고 시누이도 나이가 어리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연세 많지 않아서 허물 없이 잘 지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어요. 아마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남편과 헤어지고 결혼을 하지 말자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랑 자식을 둘이나 낳고 10년 넘게 살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좋게 포장해서 시어머니가 젊고 시누이가 철없다 한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시어머니고 시누이고 둘 다 개념이 없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가끔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일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엔 몰랐는데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재혼하기 전 다방을 하셨대요. 두 분은 다방에서 만나 재혼을 하신 거라네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다방을 운영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았죠. 왜냐고요? 사실 평소에 시어머니를 보면 말투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좀 평범하진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앞에서도 애교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아무리 나이 차가 많이 난다고 해도 두 분이 재혼해서 사신 세월이 얼만데 환갑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부를 때 자기야, 오빠야 이러십니다. 남들이 보기엔 금실 좋은 부부 같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좀 듣기 민망할 때가 많아요. 말투도 말투지만 사실 더 민망한 건 시어머니의 옷차림이에요. 상견례 때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오셔서 가족들을 다 당황하게 만드시더니만 알고 보니 그게 평소 옷차림이더라고요. 여름이면 어깨가 훤히 드러난 원피스도 입으시고 짧은 바지도 스스럼 없이 입으세요. 남편도 시어머니께 주책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소용없답니다. 얘기해도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당신은 미니스커트를 입겠다고 하신대요. 내 남편인 네 아버지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아들인 네가 왜 난리야?
아니 아버진 나더러 웬만한 젊은 애들보다 예쁘다고 아무거나 입고 싶은 거 다 사입으라고 했어.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뭘 하든 돈을 얼마를 쓰든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시아버지 눈엔 시어머니가 마냥 젊고 어리게 보이는 것처럼 보였죠. 시아버지께서 젊어서 원래 사업을 크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서울에 아파트도 2채나 있었고 상가 건물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곧 재개발 예정이었다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셨고 나머지 한 채는 시어머니 앞으로 해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당신이 먼저 죽으면 그때 그 집을 가지고 팔던지 세를 주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사고를 쳤습니다. 당시에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거기다가 아파트 한 채를 그대로 날려먹었어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황당합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알게 된 아줌마를 따라 평범한 교회인 줄 알고 갔다가 거기 사람들한테 홀딱 빠져서 같이 화장품이랑 약 같은 걸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속이느라 처음엔 그 비싼 화장품이고 약이고 다 잘 팔렸나 봐요. 그걸 보고는 시어머니가 혹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그 사기꾼들이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라 아무나 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다가 은근슬쩍 얼마 안 되는 돈을 투자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시어머니가 투자한 돈이 2배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모르게 통장에 있던 돈을 다 들고 사업에 투자를 했대요. 그 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5천만 원을 투자한 뒤론 교회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익을 나눠주지 않자 시어머니가 똥줄이 타서 언제 주느냐고 따졌나 봐요. 통장에 5천만 원이 사라진 걸 알면 시아버지가 난리가 날 거니까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마음이 쫄려서 돈을 다시 다 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하며 전전긍긍 할 때쯤 그 사기꾼 놈들이 수익금이라며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시어머니를 팀장으로 승진시켜 줬답니다. 거기서 시어머니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충분히 성공할 만한 사업이구나 확신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사기꾼 놈들이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작업을 한 겁니다. 팀장님, 우리가 새로 매장을 몇 개 내려고 하는데 팀장님들 중에서만 몇 분 뽑아서 점포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주려고 하거든요. 아시죠? 점포 운영하면 한 달에 매출 4, 5천도 그냥 가져가는 거. 사기꾼이 괜히 사기꾼인가요? 젊은 놈들이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살살 꼬시니까 금방 넘어가신 거죠. 그 점포라는 거 내가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얼마 안 들어요. 딱 2억. 2억만 있으면 돼요. 근데 차려놓기만 하면 몇 개월이면 그 돈 다 벌어가는 건데 그 정도면 투자 금액도 아니죠 뭐. 시어머니는 그 사기꾼 말만 듣고 가족 중 누구에게도 상의 한마디 없이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명의로 사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사기꾼들에게 돈을 줘버렸어요. 계약서 한 장 없이 말도 안 되는 가게를 내준다는 말만 믿고요. 그런데 그 나쁜 사기꾼 놈들이 돈만 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그 사기꾼 놈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도 시어머니는 반년 넘게 가족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꽁꽁 숨겼고요. 저나 남편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시어머니가 그러고 다니시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게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잘해요. 그 사이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가족 중 누구도 몰랐던 게 시어머니께서 외출할 때마다 항상 친구들 만난다, 모임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결국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시어머니께서 울며 불며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 사기꾼 놈들을 고소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께서 가족들에게 그 사이비 교회 일을 철저하게 숨긴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고소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와 남편이 알게 된 건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웬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나 보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 사기꾼 놈들도 소개해 준 거고요.
이 사실을 시아버지는 몰라요. 당시에 시아버지께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시아버진 그냥 시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해 아파트를 날린 것만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만두 충격을 받으셔서 힘들어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젊은 남자에게 홀려 이런 사단이 났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가 위중하셔서 이번 일은 제 선에서 넘어가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겼다간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리고 이혼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럼 말지. 엄마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됐나 봐. 그 남자랑 몇 번 저녁 먹고 술 먹은 게 다야. 절대 너희가 생각하는 이상한 사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절대 입도 뻥끗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 남자와 별 사이 아니었다고 그냥 교회에서 만나 같이 밥 먹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술자리 몇 번 가진 게 다라고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경찰서에서 그 남자와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다 본 상태였기에 시어머니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었지만 어쩌겠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시고 건강 상태까지 안 좋으신 마당에 자식된 입장으로 안 그래도 아파트까지 날려 속상한 판에 괜한 소리를 해서 이를 키울 순 없잖아요. 그 이후로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경제권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일정 생활비만 주시고 카드나 통장을 다 반납하라고요.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 시어머니는 군말 없이 모든 경제권을 다 시아버지께 넘겼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저러다 말겠지 싶으셨던 것 같은데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완강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에겐 생활비 말고 일절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워낙 씀씀이가 컸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밥이고 술이고 시어머니가 많이 사시는 것 같았고 본인 치장하는 것도 좋아하셔서 미용실이나 피부과에도 자주 가서 카드값이 꽤 나오는 걸로 압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시어머니는 씀씀이는 줄이지 못하고 카드를 계속 만들었나 봐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는 카드 빚에 허덕이다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전까진 시어머니가 카드 빚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야 모르죠. 시어머니는 항상 이게 문제예요. 가족들한테 조금의 상의도 안 하고 뭐든 자기 맘대로 저질러버리는 대책 없는 성격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찾아와 카드값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많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카드값이 5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시어머니의 카드 내역선 기가 막혔습니다. 대부분 술집과 식당이었고 미용실이나 피부과에서 거의 매일 긁었더라고요. 나도 이 정도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자세히 보면 쓸데없는 데다가 쓴 돈 하나도 없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너희들도 알잖아. 그리고 엄마 얼굴 좀 봐봐. 주름 차글차글하면 사람이 얼마나 없어 보이는데. 참다 피부과 회원권 한번 결제하고 요즘 좀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요가 좀 다닌다고 결제한 건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니까. 시어머님 마치 카드를 남이 쓴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너도 알잖아. 너희 아빠가 카드값 300 넘으면 이혼이라고 한 거.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이 나이에 이혼까지 당해야겠니? 나 없으면 네 아빠 누가 데리고 살아? 응? 아들, 이번만 좀 도와줘. 시아버지께서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원래도 당뇨가 있으셨는데 합병증이다 뭐다 해서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셔서 몇 년 전부터 일을 다 정리하시고 집에만 계세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간호한다고 전부 다 외출도 못하고 답답해하시긴 했죠. 아버지 건강 때문에 옆에서 돌보느라 답답해하시는 건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저번에도 카드값 갚아드리면서 이제 더는 못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500만 원이 웬 말이에요? 저 이렇게 큰 돈 없어요. 남편이 전에도 카드값을 한번 도와드렸는데 또 저런 소리를 하니 남편도 화가 날 만했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는 양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못 도와주겠다고 하니 바로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돼. 너희들 나이가 몇 살인데 돈 500도 없어? 너희 얼마 전에도 태국이다, 일본이다 여행 갔다 왔잖아. 둘이 놀러 다닐 때 돈은 있으면서 엄마 도와줄 돈은 없어? 너희들 나 도와주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래서 남의 자식 키워준 공은 없다는 거라니까. 아유, 속 터져. 또 저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필요할 땐 남편한테 아들 하면서 콧소리를 내고 아양을 떨면서 자기 분에 못 이겨 화가 날 때면 남편한테 남의 자식이란 소리를 스스럼 없이 했어요.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남편은 얼마나 속상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일일이 말 안 해서 그렇지 남편도 시어머니랑 살면서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신우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고작 초등학생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애보다 힘들어서 나가버리면 남편이 혼자 신우이를 봤대요. 시어머니는 남편 밥도 안 주고 밤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고요. 그런 얘기를 시아버지에게 하면 혹시나 이혼해서 시어머니가 떠날까봐 남편은 어린 마음에 말도 못했답니다. 그런 엄마라도 있는 게 좋아서요. 전 시어머니 하는 짓이 얄미워서 제가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어머니는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어머니께 할 만큼 했어요. 그렇게 감당 못하실 거면 카드를 쓰지 마셔야지. 자꾸 쓰시고 저희한테 갚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이제 결혼한 지 좀 됐다고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래, 어디 일러 봐라. 다 늙은 시부모 이혼해서 시아버지 호라비로 늙어 죽으면 좋기도 하겠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나쁜 소리를 하고 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만 결국 시어머니의 카드값을 갚아주자고 했습니다. 전 남편의 행동에 더 화가 나서 그날 남편과 부부싸움까지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바보처럼 구니까 시어머니도 당신 호구로 보는 거야.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언제까지 어머니 저렇게 막무가내로 구시는 거 이해하고 살 건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사는 게 지겹지만 어쩔 수가 없대요. 새엄마지만 어렸을 때 만나 30년 넘게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니 본인이 참고 이해해주는 수밖에 없다고요. 남편이 그럴 때면 제 눈에도 안쓰러워요. 전 그럴수록 시어머니가 더 싫어졌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살면 자식을 저렇게 힘들게 할 수 있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인데 웬일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주말이면 등산이다, 노래교실이다, 놀러 다니시느라 바빠서 저나 남편에게 연락하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웬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돈네 식당이 심악산 근처 어디라고 하지 않았나? 등산 모임 같이 하는 친구가 장어 먹고 싶다고 해서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주소 좀 하나 보내봐.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하시는 장어구이집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등산 모임 하는 친구들이랑 가신다고요. 전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굳이 우리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가시겠다고 하는 건가 싶어서 머뭇거렸는데 그게 또 시어머니는 답답했는지 버럭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빨리 주소 보내라고요. 전 우선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막상 시어머니에게 부모님 장어집 주소를 보내고 나니까 뭔가 찜찜했어요. 전 불편한 마음에 이대로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애들을 맡기고 후다닥 친정 가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당신 친구들 앞에서 설마 이상한 소리를 하겠냐고 갈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전 어쩐지 마음이 쓰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가길 잘했습니다. 저라도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친정 부모님 식당에 갔을 땐 이미 시어머니와 등산 모임을 같이 하는 친구분들이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식당에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친구분들 앞에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배가 불러서 그만 가봐야겠다고 계산대로 갔죠. 그런데 일은 거기서 터졌습니다. 제가 언뜻 계산서를 봤더니 가격이 만만치 않게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아줌마들 열댓 명이 얼마나 먹었길래 거의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 이상해서 친정아버지에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속삭였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져간다고 다들 포장까지 했답니다. 말도 마. 장어는 남자들이 먹어야 효과가 있다면서 남편들 갖다 준다고 다들 3인분씩 포장까지 했어. 거기다 장어탕에 복분자까지 포장해달라고 하더라니까.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확실한 게 뻔히 사돈 내 가게라는 걸 알면서도 주책이라는 주책들을 다 부렸더라고요. 제가 오기 바로 전까지 술에 취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춤까지 췄답니다. 거기다 각자 남편들 가져다 준다고 장어구이뿐만이 아니라 친정엄마가 직접 담근 복분자랑 장어탕까지 다 포장을 했대요. 그랬으니 가격에 100만 원이 나올 만도 했죠. 저야 웬일인가 싶었어요. 괜히 친정 부모님 가게 와서 이상한 소리나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까지 팔아주러 왔으니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 가게 매상 올려주러 온 게 아니라 빈대를 붙으러 온 거였어요. 계산서를 제가 내밀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일행들이 다들 계산을 안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사람들의 행동에 당황한 전 놀라서 덥석 시어머니를 붙잡았죠.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계산하셔야죠. 계산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마치 못 들을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어머머 얘 봐라. 기껏 내가 친구들 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산은 무슨 계산? 사돈 안 그래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서로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님 복분자를 먹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계산을 못하겠다네요. 이미 친구들에게도 사돈이 쏘는 거라고 말 다 해놨대요. 전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친정 아버지께서도 나서셨어요. 사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10분이 오셔서 드시고 포장까지 거의 30인분을 드셨는데 이건 아니죠. 나중에 박가사돈이랑 오시면 그때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드셨으니까 계산하고 가세요. 친정아버지도 화가 나셨을 게 뻔한데 저희 시어머니다 보니까 꾹 참으시면서 점잖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오히려 더 무식하게 나왔습니다. 뭐야? 내 말 못 알아들었어요? 벌써 친구들한테 우리 사돈이 사는 거라고 내가 말 다 했다니까. 이제 와서 돈 내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사돈이라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장어가 맛도 없고 품질도 안 좋고 이딴 거 팔면서 무슨 돈을 받아요? 거저 준다고 해도 여기까지 와서 다시는 안 먹겠구만. 시어머니는 선을 넘었어요. 무식하고 몰상식한 걸 넘어서 아예 뇌가 없는 사람 같았죠.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가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다 먹어놓고 돈 내라니까 못 먹겠다군요. 양심이 있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장 계산하세요. 이게 말하는 것 좀 보게. 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니? 어디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친정아빠가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건 사돈인 것 같네요. 암튼 지금 당장 계산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곤 곧바로 어딘가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도 함께 있던 아줌마들도 당황해서 저희 친정아빠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뭐야, 경찰?
아니, 경찰이 여길 왜 와? 사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돈끼리 식당에 와서 밥값 좀 안 냈다고, 지금 경찰 부른 거예요? 사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요? 시어머니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친정 아빠에게 따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더군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무례하게 짝이 없는 행동을 한 건 맞지만 사실 저도 친정아빠의 행동에 조금 놀라긴 했어요. 평소 친정아빠의 성격을 봤을 때 아무리 기분이 상했어도 사돈인데 경찰까지 부르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친정아빠가 경찰까지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더는 못 참겠네요. 사돈이고 뭐고 당신들 더러운 짓거리하고 다니는 꼴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나라도 총대 메고 경찰 불렀어요. 저기요, 이 사람들 싹 다 잡아가세요. 아니 사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꼴? 내가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친정아빠의 말씀에 저도 의아해서 상황을 계속 지켜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또 자식들과 시아버지를 속이고 대형 사고를 치고 다니셨더라고요. 이 아줌마들 이 동네에서 유명한 꽃뱀들이에요. 내가 얼마 전부터 유심히 봤는데 이 아줌마들 말이 좋아 등산 모임이지 완전 불륜 모임이더라고요. 이 아줌마들 한 달에 한두 번씩 등산 오는데 올 때마다 새로운 남자들 끌고 와서 식당에서 비싼 밥 얻어먹고 술까지 얻어먹으면서 노래방에서 더럽게 놀다가 저녁만 되면 다들 모텔 들어가는 거 이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경찰관님, 이 아줌마들 다 집어넣어버려요. 전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이번엔 그냥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작정하고 남자들한테 밥값 뜯어내고 술값까지 뜯어내며 다녔다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개차반인 사람이더군요. 평소 등산 모임한다고 매주 나가시길래 등산이 좋긴 좋으신가 보네 싶었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등산한다고 만나는 아줌마들은 알고 보니 추잡한 꽃뱀이었고 모임은 불륜장이었습니다. 매주 함께 등산할 사람들을 모아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남자 회원들에게 술 얻어먹고 놀다가 마음에 맞는 상대가 있으면 바로 모텔에서 더러운 짓거리하고 헤어지는 거였죠. 전 시어머니의 일도 일이었지만 이 사실을 친정아빠가 알고 계셨다는 거에 더 놀랐습니다. 아빠는 우리 시어머니가 저러고 다니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친정아빠에게 묻자 아빠는 명색이 사돈인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아빠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내내 고민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친정엄마가 대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다른 가게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왜 있잖아, 요 앞에 소갈비집. 거기 갔다가 너희 시어머니가 웬 남자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거 보고 놀라서 네 아빠랑 도망치듯 나왔다니까. 근데 글쎄 그러군 차들이 쭉 바로 이 앞에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아유 소름이 다 돋더라 얘. 그거 보고 네 엄마랑 이걸 어쩌나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글쎄 네 시어머니가 그때 같이 있던 아줌마들 다 데리고 우리 가게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우리가 다 아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돈네 가게에까지 와서 100만 원어치를 처먹고 돈을 안 내겠대. 저 옆편네 저 정도면 거짓병이다 거짓병. 시어머니가 아주 제 발등을 제대로 찍었더라고요.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려면 생판 모르는 동네에 가서 할 것이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 동네에서 장어가게 한다는 걸 새까맣게 잊고 있었나 봐요. 더군다나 그날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만난 소갈비집 사장님이 친정아빠랑 젊어서부터 호영호재하던 사이예요. 그 당시에도 친정 부모님이 놀라서 바로 식당에 들어가서 물으니 시어머니가 다니는 등산 모임이 이 동네 식당들 사이에서 유명하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대낮부터 술에 취해 남자들한테 다 얻어먹고 근처 식당이니 노래방이니 민폐를 끼치고 다닌다고요.
하는 짓들이 추잡해서 식당 사장님들도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다가 민원이라도 넣어야 되나 고민하는 중이라고요. 그런 모습을 직접 보고도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의 일을 남편도 알게 될 테니 남편이 힘들어할까 봐 말을 하기 망설였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 가게에 가서 민폐를 부린 겁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왜 이래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봐요. 오늘은 남자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도 요즘 남자 회원들도 안 와서 속상해 죽겠는데. 워그러게 왜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근방에 등산 모임이라고 와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밥이며 술 얻어먹고 몸 팔고 다닌다고 말 많았어요. 뭐 지금까지야 소문이라 더 조사해봐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오늘도 식당에서 돈 안 내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대고 영업 방해까지 하셨잖아요. 우선 서로 가서 얘기하세요. 워낙 이 동네에선 유명한 일이었는지 경찰들도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더라고요. 경찰 입으로 직접 얘기를 들으니 저도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했는데 뻔뻔한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딱 잡아댔어요. 아니, 여기가 우리 사돈 가게라니까? 예, 애미야. 뭐하고 있어? 내가 와서 얼른, 여기 경찰한테 얘기 좀 잘 해봐.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절 부르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지만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 쪽은 쳐다도 안 봤어요. 너무 쪽팔려서요. 예, 애미야, 너? 아니, 사돈이 좀 도와줘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우리 남편 알면 난리 날 텐데. 애미, 너 절대 네 시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럼 나 진짜 죽어.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제가 시아버지한테 말할까봐 무서워했어요. 저렇게 남편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행동이 가소로워서 연신 실수만 튀어나왔어요.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나빠요. 저렇게 찔리는 게 많은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저나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런 행패를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식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물론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로 경찰서로 달려왔고요. 아들, 전 나쁜 년 부모가 날 경찰서에 신고했다니까. 나 없으면 네 아버지 어떡해, 오늘 일 알면 네 아버지 초상 치른다니까. 그러니까 얼른 빼줘. 시어머니는 끝까지 양심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살겠다고 시아버지 핑계를 댔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면 충격받아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요. 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그 착한 남편도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전 남편이 그렇게 화난 모습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뭐야? 이 자식아! 내가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딴 소리를 해. 얼른 나 빼줘. 어차피 증거도 없어서 금방 풀려나게 돼 있다니까. 풀려나면 우리가 다시 받아줄 것 같아요? 이미 아버지 다 아세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너 왜 그랬어? 너희 아빠 충격받았을 텐데. 어떡해. 아니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생각보다 많이 안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나와도 절대 집으로 올 생각 마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더는 못 산다고 이혼 소장 접수하신대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혼하겠다고 하셨대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이럴 수는 없다고요. 저나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거라는 걸 진작 알았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예상하고 계셨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30년을 함께 산 부부라 그런지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께서 하도 밖으로만 도니까 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나 봐요.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애써 말 안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추잡한 짓을 하고 다닐 줄은 모르셨을 테니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시아버진 정말로 시어머니와 이혼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아무리 사랑하고 3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그런 짓까지 저질렀는데 참아줄 남편이 어딨겠어요. 현재 시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그게 다 시아버지를 사랑해서라기보다 돈 때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시아버진 합의 없이 소송으로 해서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어요. 자녀들도 다 컸으니 시어머니가 마땅히 항소할 내용도 없었고요. 모든 기책 사유가 시어머니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일로 가족들 모두가 큰 상처를 받고 상심했지만 한 가지 좋은 점도 있어요. 시누이가 철이 좀 들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둘도 없는 모녀지간이었지만 가족들 몰래 시어머니가 그런 추잡한 일까지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곤 시누이도 확 돌아섰어요. 그러고는 시아버지를 곁에서 살뜰히 간호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누이도 워낙 영악한 성격이니까 그래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도 남겨주시겠다 싶어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전처럼 철없이 굴지는 않으니까 저나 남편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일이 어찌 됐든 우리 집안 일이다 보니 이렇게 시시콜콜 떠들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알지만 저로선 눈에 가시 같던 시어머니를 이제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편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집안이 평화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 집안의 막장 스토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언제나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전 30대 이혼녀입니다. 전 벌써 이혼한 지 3년이 넘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전 한 번도 이혼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 결혼 생활은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한 번씩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한 일이 문득문득 떠올랐어요. 왜 그때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왜 먼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을까? 지난날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제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정리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30에 결혼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만 먹었지 전 세상 물정이라고는 잘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나이 30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항상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살아왔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나이 30에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르며 살아온 제 인생에 전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아와서 크게 힘든 일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전 운이 좋은 편이라 태어날 때부터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돈 걱정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살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식품 사업을 아버지께서 물려받아 운영해왔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차남인 아버지를 좋게 보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모든 사업을 일임했어요. 다른 형제들의 반대와 방해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보란듯이 회사 운영을 잘 해나가셨습니다. 전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대학도 식품 유통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회사 내에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과 사촌 형제들도 있어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를 괴롭히려고도 하고 부딪히는 일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중간에서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절 괴롭힌 사촌들을 지방 물류센터로 보내거나 현장직으로 보내버렸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절 지지해 주셨습니다. 전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인생의 큰 굴곡이라고는 없이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도 아버지께서 미리 뽑아주신 신랑감들과 선을 봐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은 맞선 자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건설사를 하는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건설사에도 다른 형제들이 있어 남편도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엔 남편이 그런 모습이 멋있게 보였어요. 남편과는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비슷하고 사고방식도 비슷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했죠. 특히나 남편은 장남이라 그런지 저와 달리 카리스마도 있고 단호한 면도 있었어요. 그런 면이 아버지와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절 이끌어준 대로 결혼하면 남편이 절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 여겼죠. 저와 남편은 선을 보고 며칠 후에 교제를 시작해서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가에서 소개한 자리에서 만난 사이다 보니 큰 문제 없이 결혼이 척척 진행됐죠. 나이도 찾겠다. 강남에 바로 들어갈 신혼집도 있겠다. 뭘 망설이니?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바로 결혼하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으니까 하루빨리 식부터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래, 서로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나 연애하면서 서로 알아보고 맞춰가는 거지. 우리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연스레 다 맞춰지는 거야. 우리 봐라, 우리도 너희처럼 부모님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30년 넘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잘만 살잖니. 그래, 이게 다 서로 조건이 맞고 배경이 맞아서 그러는 거야.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한쪽이 너무 기울면 살기 힘들거든. 시부모님 말씀이 전부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가정을 지키지도 못하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진다고요. 전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 남편과 결혼했어요. 물론 양가 부모님 말씀처럼 서로 조건이 맞고 살아온 배경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작정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만나는 반년 동안 서로에 대한 마음도 생기고 신뢰도 분명히 쌓았다고 느꼈기에 결혼하기로 한 겁니다. 긍정적이고 다정한 남편과 살면 제가 꿈꾸던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나 봅니다. 원래 신혼 초엔 다들 서로 맞춰가느라 많이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와 남편이 이 정도로 안 맞을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든 사위든 격에 맞는 품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요. 신혼집을 강남에 준비해 준 대신에 그 안을 꾸미고 채우는 건 앞으로 제 안목에 달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이어서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제가 어떤 아내가 되어주느냐에 따라 남편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나가 독립해 사는 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원래 결혼 전까지 독립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답니다. 남편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다고 답답해 하셨어요. 남편 길들이는 것도 아내 역할이야. 내 아들이지만 결혼 초에 걔 고집 못 꺾으면 너 평생 피곤하다. 네, 어머님. 제가 진우 씨랑 잘 상의해서 어머님 마음에 드시게 잘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었을 때 설마 신혼집 꾸미는 거 가지고 남자가 고집을 피우겠어 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남편은 고집이 세도 너무 셌습니다. 전 남편이 총각 시절부터 살던 강남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40평대라 방 4개, 욕실 2개로 집이 넓었죠. 그런데도 결혼 전 남편 집에 가보니 남편 짐으로 집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어요. 항상 통화할 때마다 집이라고 했거든요. 친구를 만나서 집에서 쉬는 날도 집에서 뭐든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심했어요. 방 하나는 침실, 하나는 옷방, 하나는 술 보관용 방, 하나는 게임룸으로 빈 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결혼 전 유복하게 살았다면 살았으니 제 짐이 많았거든요. 저도 친정에 있을 때 제 방과 옷방, 방 2개를 사용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가 어쩜 이렇게 잘 꾸며놓고 살았어? 너무 좋다. 근데 나도 이제 슬슬 짐 가져다 놔야 할 것 같은데 내 짐이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다. 옷방만 따로 인테리어 다시 할까? 나도 가져올 짐이 좀 많거든.
사실 전 결혼하면 앞으로 아이도 생길 텐데 이제 게임룸이랑 술 보관용 방은 정리해야 하지 않냐고 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다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본갈라와 몇 년 동안 자유롭게 살았던 생활이 있으니 제가 마음대로 바꾸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남편이 알아서 절 배려해 주길 바랐죠. 인테리어를 뭐하러 다시 해. 당신 들어오기 전에 옷방 정리 좀 해둘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가 하도 걱정하시길래 남편이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옷방 정도는 정리를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죠. 전 결혼식 전 신혼집으로 짐을 옮기기 위해 트럭에 짐을 실어 왔습니다. 전날 남편에게도 미리 말했고요. 그런데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방 정리를 전혀 해놓질 않았더라고요. 거기다가 친정에서 보낸 이불이랑 옷방에 둘 가구들을 남편이 다 돌려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제가 분명 남편에게 말했어요. 인테리어는 남편이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쓰고 싶은 이불이나 가구는 제가 알아서 구매하겠다고요. 방 정리한다더니 하나도 안 한 거야? 이러면 내 짐은 다 어디다 놔? 여기 장롱에 한 칸 다 비었잖아. 여기다가 두면 되지. 남편이 장롱을 열더니 덜렁 한 칸을 보여주는데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왔어요. 자기야, 밑에 트럭 못 봤어? 사람 하나가 들어오는데 덜렁 한 칸은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야말로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 당신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렇지. 지금까지 부모님 돈으로 너무 사치 부리면서 산 거 아니야? 뭐? 아니, 내가 부모님 돈으로 사치를 부려? 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전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은 40평이 넘는 집에 방 하나는 술 가득, 방 하나인 게임기로 가득 채워놓고 살면서 저더러 사치스럽다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엄마가 집으로 미리 이불이랑 가구 보냈다고 했는데 그건 또 왜 다 돌려보냈어? 명색이 신혼집인데 갖출 건 갖춰야지. 아, 뭐하러 이미 집에 있는 걸 또 사. 내가 쓰던 것들도 다 깨끗하고 얼마 안 된 것들이야.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얘기해서 회사에 투자금이나 좀 더 달라고 해. 이불이니 가구니 그런 건 내가 다 필요해서 산 건데 그거랑 회사 투자금이 무슨 상관이야? 물론 저희가 양가 부모님의 사업상의 비즈니스 같은 거 전혀 없이 사랑으로만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혼 전부터 투자금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들으니 거슬리더라고요. 전 남편의 행동이 괘씸했습니다. 남편이 이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아무리 자기가 살던 집이라고 해도 결혼해서 같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으면 최소한 내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자기 이렇게 배려심 없는 사람이었어? 전 남편을 만나고 처음으로 인상을 구기고 화를 냈어요. 정말 남편에게 실망해서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지 남편도 조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알았어. 아, 난 자기가 데이트할 때마다 검소해 보이길래 원래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 관심 없는 줄 알았지. 아, 이렇게 짐이 많을 줄 알았나? 나도 30이야. 지금까지 사회생활 몇 년을 했는데 이 정도도 짐이 없겠어? 사실 그날 전 남편에게 화를 내며 당장 방을 비워달라 소리치긴 했지만 저도 남편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나 남편처럼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가정에서 고생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모릅니다. 저도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른다는 소리 살면서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30이니 저도 남편이 첫 남자친구는 아니죠. 대학 때부터 여러 번 연애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들과 헤어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좀 철이 없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공감하지 못한다네요.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하고 멀지도 않은데 가는데 택시 타고 가자고 할 때마다 나 진짜 힘들었어.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항상 데이트 비용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돈 없다고 할 때마다 내가 다 냈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자기 평일이랑 주말에 아르바이트 2-3개씩 하면서 왜 그렇게 돈이 없어? 나 모르게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야? 저 정말 몰랐어요. 돈 벌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왜 항상 돈이 없다고 하는지요.
혹시 저한테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가 싶어 저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야, 너랑은 이런 게 힘들다는 거야. 내가 연애만 하겠다고 아르바이트 하겠냐?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우리 그만 헤어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전 남자친구들하고 데이트할 때 백화점이 좋았거든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시원하니까요. 사실 버스니 지하철이니 타고 데이트하는 게 싫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높은 구두 신고 나왔는데 힘들게 종일 걸어다니고 맛집이라고 들어가면 항상 화장실도 더러운 게 싫었거든요. 데이트 비용도 그래요. 전 항상 아빠가 준 카드로 생활비를 썼으니까 비싸고 싸고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돈이 없으면 제가 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제가 낼 테니 그냥 택시를 타자고 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자존심 상했답니다. 남자친구가 학비며 용돈까지 다 스스로 벌고 있다는 건 정말 나중에야 알았어요. 정말 좋아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저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더는 백화점에서 데이트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차를 샀거든요. 더는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가 태워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는 저도 저와 상황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과 만나 연애하면서 난 이런 연애가 맞는 사람이구나 깨달았거든요. 속물이라고 해도 알 수 없지만 어디를 가든 뭘 먹든 데이트 비용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만나는 연애가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한 겁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 생각은 틀렸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제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살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기진 않았어요. 살다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집 인테리어나 방 정리하는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평일과 주말 한 주의 일정이 자기 마음대로였죠. 평일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도 먹지 않은 채 게임방에 들어갔고 저에게 저녁을 차려서 게임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곤 밥도 게임방에서 혼자 먹고 새벽 한두 시가 될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침에 눈 뜨면 게임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처박혀 있다가 저녁이면 친구들을 집에 불러 밤새 술을 마셔댔어요. 처음엔 저도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건데 다 큰 성인을 게임 좀 한다고 아내가 매일 잔소리하면 남편이 결혼한 걸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됐거든요. 전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3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제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자꾸만 싸워야 하니까요.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평일엔 일하고 들어와 피곤해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 비유까지 맞추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아내가 아니라 남편 집에 일을 해주러 온 가정부인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씻고 있으면 저는 알아서 저녁상을 차려야 해요. 씻고 나온 남편이 게임방으로 들어가면 알아서 상을 가져다 주고 전 혼자 저녁을 먹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크게 빨래며 청소는 물론이고 소소한 집안일까지 모두 다 제 차지였거든요. 남편은 잘 때까지 게임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주말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쉬는 날이면 남편과 나들이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남편은 항상 집에서 지내길 원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집으로 사람을 자꾸만 초대하니까 주말까지 전 음식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한 번은 하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씻자마자 게임룸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게임룸 앞을 막고 섰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루 이틀이야 게임도 하고 혼자 쉬는 거 뭐라고 안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아내지 가정부야?
나도 일하고 들어와서 밥하고 집안일하기 힘들어. 나도 결혼 전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았다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줄 알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눈물까지 왈칵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누가 당신한테 집안일 하라고 했어? 난 당신이 매일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길래 좋아서 하는 줄 알았지. 그렇게 싫으면 사람 써.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우리 부부야. 부부면 같이 밥도 먹고 집안일도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지.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부부지. 왜 나한테 당신 생각을 강요해? 내가 분명히 결혼 전에 얘기 다 했잖아. 난 결혼해도 각자 사생활 존중하면서 살고 싶다고. 순간 결혼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초장에 남편을 잡지 않으면 저한테 고생할 거라고 했던 말이요. 이제야 남편에 대해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절대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는다고 우겼죠. 이게 각자 사생활을 존중하는 거야? 남처럼 사는 거지. 같이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사는데 무슨 남이야. 잊어보니까 당신도 몰랐는데 성격 진짜 피곤하다. 나 잔소리하는 여자 딱 질색이야. 밥 차리고 집안일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면 하지 마. 내일부터 아줌마 부를 테니까. 전 기가 차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전 집안일이니 남편 밥상 차리는 게 힘들어서 투정을 부린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신혼생활과 너무 달라서 힘들다고 말한 겁니다. 게임이나 친구들이 아닌 저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도 같이 먹고 싶고 주말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집안일이 힘들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래서 곱게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집안일까지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지. 남편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했으면 애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니? 전 순간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민망해졌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든 결과적으로 제가 집안일을 하기 힘들어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것처럼 됐으니까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대요.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요. 전 연신 시어머니에게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됐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가지고 민망해하고 그래. 밖에 나가 하는 일도 힘들 텐데 집안일까지 하기 버겁지. 우리 집에 오는 아줌마가 일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는 아줌마라 소개했으니까 일은 잘할 거다. 시어머니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기분이 묘했어요. 항상 절 예뻐하시는 것처럼 대해주셨지만 묘하게 불편했죠. 그날 오후부터 집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여사님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꼼꼼하시고 반찬도 맛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그때까진 몰랐는데 남편의 인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한 건 그나마 예의를 차린 거였어요. 집에 일하러 와주신 여사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여사님을 무슨 자기 종 부리듯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어김없이 여사님께 저녁은 게임룸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한심했어요. 게임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30이 넘은 남자가 게임이나 하겠다고 방으로 밥을 가져다 달라는 게 어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뒤 아줌마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남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도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여사님께서 실수로 쟁반을 들고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남편이 제일 아끼는 콘솔 게임 위로 넘어졌더라고요. 전 놀라서 바닥에 넘어진 여사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뜨거운 국도 있었는데 행여나 되지는 않으셨나 걱정돼서요. 제가 연신 괜찮냐고 묻는데도 여사님은 괜찮다고 다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때였습니다. 남편은 넘어진 여사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바닥에 있던 게임기를 들어 이리저리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미치겠네. 기계 안으로 반찬 국물 다 들어가서 이거 망가진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당황한 여사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다 화가 났죠. 아무리 본인이 아끼는 물건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뜨거운 음식을 들고 있다가 넘어졌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그러면 밥을 식탁에서 먹어야지. 왜 매일 힘들게 갖다 달라고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부주의하게 굴어서 실수한 건데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기는 변상하겠습니다. 전 남편 하는 짓이 꼴 같지 않아서 잔뜩 인상을 구겼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망나니 짓을 했어요. 아줌마, 이 게임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아줌마 한 달 월급 다 변상해도 못 사는 거라고.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나까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여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셔서 좀 쉬시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 참다 못해 성질이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여사님을 돌려보냈죠. 전 사실 처음부터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여사님을 고용하는 걸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있을 때도 집이 넓어서 살림이 많긴 했지만 어머니께선 집안에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한 번도 사람을 쓰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저보다 연세도 많은 분이 저 대신 집안일을 해주시는 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여사님께서 저나 남편에게 사모님,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싫었고요. 그래서 여사님께 그냥 이름 부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말씀이 시어머니께서 고용하실 때 호칭을 사모님, 사장님으로 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매번 들을 때마다 불편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시킨 일이라고 하니 불편해도 참고 넘겼죠. 그런데 남편이 도가 지나치게 구는 일까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본인 속옷은 꼭 손빨래 해달라고 여사님께 요구를 했을 때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한 소리 했는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콧방귀를 뀌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람 부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내 돈 받고 일하는 사람한텐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도 편한 거야. 남편은 언제나 본인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남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속도 좁고 뒤끝도 있었죠. 그날 반찬이 흘러들어간 게임기는 결국 망가져서 남편이 수리를 맡겼습니다. 새로 사야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사님 때문에 멀쩡했던 게임기를 수리 맡겼다는 사실이 짜증이 났나 봐요. 그날부터 유치하게 여사님을 괴롭혔습니다. 밥을 차려주시면 반찬이 짜네, 국이 싱겁네 투덜거렸고 여사님이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해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자꾸만 여사님에게 훈계를 했죠. 남편은 가만 보면 나이를 헛먹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만 성인이지 속은 아직 18살 어린애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국은 여사님께서 일을 그만뒀어요. 남편이 선을 넘었거든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잠시 우리 집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오셨다가 절 주신다고 옷을 사오셨더라고요. 옷은 비싼 명품이었습니다. 전 부담스러워서 무슨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싼 선물을 주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미묘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영 옷을 잘 못 입더라. 물론 사돈댁이 워낙에 검소해서 옛날부터 소박하게 사셨다는 거야 잘 알지만 이젠 우리 집 며느리인데 네 남편을 봐서라도 잘하고 다녀야지. 전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냥 제가 생각나서 사셨다고 하면 되는데 콕 집어서 제가 평소에 옷을 잘 못 입었다고 하니까 무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자꾸만 저에게 옷을 입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침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여사님에게 남편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당신이 워낙 소탈해서 없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있는 티 안 내는 건 아는데 이제 내 수준에 맞춰야지. 당신 입던 보세 옷이랑 신발들 다 정리해서 아줌마한테 주는 건 어때? 아줌마 따님이 30 못 됐다고 했던가? 아마 이 사람이 입던 거 딸한테 갖다 주면 좋다고 입을 거예요. 이 사람 옷이 완전 싸구려는 또 아니거든요.
남편은 뭐가 재밌는지 배까지 잡고 끄끄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저까지도 불쾌했어요. 전 미간을 구기며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까지 잘 참고 있던 여사님께서 폭발하고 말았죠. 아유, 내가 웬만하면 몇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아. 네가 뭔데 내 딸까지 무시하고 난리야? 내 딸도 샤넬 가방 들고 루이비통 옷 입거든. 여사님은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남편의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비눗물이 잔뜩 튀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까지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머, 이 아줌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감히 내 아들 얼굴에 고무장갑을 던져? 반면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어디 감히 내 아들 얼굴에 고무장갑 던지냐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뭐가 특별해서 고무장갑 좀 맞으면 안 돼? 잘못하면 맞기도 하는 거지. 그러게 아들 새끼를 왜 저 따위로 키웠어? 여사님은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맞아봤던 남편은 놀라서 그대로 자리에 선 채 어안이 벙벙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계속 물었죠. 이 여편네는 어디 사람이 없어서 저런 여자 소개한 거야? 아유, 속상해. 우리 아들 괜찮아? 예, 세아가 너는 뭘 멀뚱하게 보고 있어. 얼른 가서 수건 가지고 와. 시어머니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노발대발했어요. 여사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을 저렇게 오냐오냐 키웠으니 이런 일도 당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삼시세끼 굶어서 남의 집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려고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런 사람한테 자식까지 들먹이며 개소리를 해대는 얼굴에 고무장갑 맞죠. 남편은 맞아도 쌉니다. 이래서 내 돈 주고 부리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면 안 되는 거라니까. 저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선을 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도대체 선을 넘은 게 누군데 누구더러 선을 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러던 중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회사에 일이 생겨 문제가 커졌습니다. 큰아빠가 아버지에게서 경영권을 뺏어오려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웠거든요. 아버지가 투자한 적이 없는 회사에 아버지가 투자했다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한 비용이 아버지의 비자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증거가 나왔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미 큰아빠가 손을 써둬서 회사 안에 아버지 팬은 아무도 없었고요. 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라도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친정 일로 바쁘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에게 아버지 회사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도움을 좀 청했습니다. 당장 저까지도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자세한 회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쪽 변호사는 자꾸만 아버지가 경영권을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만 했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남편네 회사 쪽 변호사한테 일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좀 알아봤는데 장인어른은 도대체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하셨대?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회사 돈을 횡령하려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지금까지 내 말 뭘 들은 거야?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고 누명 쓴 거라고 했잖아. 남편은 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거야 당신 생각이지.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아니라고 잡아뗀다고 누가 믿겠어? 더군다나 당신네 변호사까지 소송해도 어려울 거라고 했다면서? 그 순간 전 절망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가족이 된 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어요. 서로 다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힘들고 아플 땐 한편이 되어줄 배우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더라고요. 남편은 제 편이 되어 절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더 저를 화나게 했고요. 남편이 절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집안일을 해주러 오셨던 여사님께 하듯이 저에게 했습니다. 당신 세탁소에서 내 옷 안 찾아왔어? 집에서 노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라니까. 남의 돈 거저 먹으려고 하잖아. 전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하는 소리가 맞나 싶어서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남의 돈을 거저 먹으려고 하다니? 도대체 누가 누구의 돈을 먹었다는 거야? 누구 돈이긴 누구 돈이야. 내 돈이지. 당신 장인어른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 지가 벌써 몇 달째야. 집에서 놀면서 내 돈이라 축내고 있었으면 내 돈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맞지?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남편이라는 인간이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난 아내에게 집에서 논다고 자기 돈을 거저 먹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순간 화가 나는 것도 잠시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괜히 장인어른 문제 해결하겠다는 핑계로 집에서 빈둥거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직장부터 구해. 나도 봐주는 건 이번 달까지야.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생활비 내라. 남편이 저에게 이럴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좀 무뚝뚝하고 저한테 별 관심이 없어도 돈 가지고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줄곧 둘이 똑같이 생활비를 내면서 살긴 했지만 종종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얘기할 때면 아이가 생기면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아이에겐 엄마가 꼭 옆에 있어줘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생활비는 제가 필요한 만큼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저희 친정이 망하자마자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오니 실망스럽더군요. 남편은 마치 제게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 같았어요. 장인 어른이 투자했다던 투자금 급하게 빼는 바람에 우리 회사도 타격이 얼마나 컸는 줄 알아?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구시면 어떡하냐고. 남편이 자꾸만 제게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기존의 시댁건설사에 투자했던 투자 비용이 빠지게 되자 본인이 곤란해져서 하는 소리였어요. 사실 이제와 말이지만 시댁에 투자할 때도 아버진 썩 내켜하지 않았죠. 아무리 중매로 만난 사이라고 해도 사돈끼리 돈이 오가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우겨서 할 수 없이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댁은 남편까지 자식이 셋이나 있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아직 누구에게 회사를 물려줄 건지 결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시동생들은 회사 내에서 경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혼도 서로 앞다투듯 2년 새에 다 했어요. 다들 시댁에서 정해준 집안과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그 순간 전 지난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제야 제 결혼 생활이 왜 항상 외롭고 우울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전 애써 부정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은 저희 집안이 필요해서 결혼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이제야 앞뒤가 맞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모두 다 이해가 됐습니다. 전 너무도 마음이 헛헛해서 남편이 연신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을 절절히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조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죠. 이 사람과 아이를 낳고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남편의 싫은 점도 모두 다 안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망해버린 저희 친정이나 저 같은 아는 귀찮고 필요 없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며칠 뒤 저에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일로 친정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전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가 왔는데도 눈길도 주지 않으시더니 싸늘한 얼굴로 잠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웬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전 차마 봉투를 열어보지 못하고 이게 뭐냐고 물었죠. 뭐긴 뭐니? 이혼 서류지. 네 시아버지가 너희 집안 때문에 아주 창피해서 요즘 모임에도 못 나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거지. 너희 아버지는 어쩜 부끄러운 줄도 모르신다니?
시어머니가 건넨 건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집 며느리로 2년 넘게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자세한 얘기도 묻지 않으시고 무작정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짜고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든 거라고요. 저랑 동생이 아버지 잘못하지 않았던 증거 찾고 있어요. 아버지 금방 다시 제자리 찾으실 거예요. 전 친정에 힘든 일이 생기자마자 저를 무시하는 남편은 물론이고 이혼하라고 하는 시부모님까지 모두 다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전 누구라도 절 좀 도와줬으면 했어요. 당시에 친정아버지에게 닥친 일이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 중 누구도 절 도와주지 않았어요. 주변에 보니까 망한 사람들이 다들 말은 그렇게 하더라. 금방 일어날 거라고. 근데 어쩌니? 우리 집안은 워낙 대대로 고상한 집안이라 너희 같은 사기꾼 거지 집안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장남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해. 전 너무 서러워서 순간 덜컥 겁까지 났습니다. 정말 이대로 남편과 이혼해야 하는 건가 해서요. 하지만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어요. 사기꾼 거지 같은 집안이란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매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저와 남편의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혼 서류에 사인해라 마라 강요할 수 없어요. 전 애써 마음을 가다듬으며 시어머니가 건넨 이혼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상의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제 말에 피식 인매를 올렸어요. 그러더니 제 말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군요. 내가 설마 내 아들이랑 상의도 안 하고 이혼 서류 준비했겠니? 네 남편이 너랑 이혼하고 싶은데 네가 순순히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순간 전 누군가 제 머리를 세게 한 방 때린 줄 알았습니다. 이번 일로 남편이 꽤 실망했다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저와 이혼까지 하고 싶은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쪼다 같은 새끼. 이혼하잔 말도 직접 못해서 엄마한테 떠넘긴 거야? 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왔어요. 뭐야? 너 감히 누구 앞에서 쪼다 새끼래? 너 말 다 했어?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저도 오만정이 이미 다 떨어졌죠. 남편이고 시댁이고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말 다 못했어요. 다 큰아들이 이혼도 혼자 못해서 엄마가 나서는데 그게 쪼다 새끼 아니면 도대체 뭐래요? 저도 덜 떨어진 마마보이 쪼다랑은 더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하죠 뭐. 전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인한 서류를 얼른 챙기더니 절대 딴소리하지 말랍니다. 전 절대 딴소리 할 일 없다고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저에게 덜렁 문자 한 통 보냈어요. 아무리 이혼하게 됐어도 그렇지 2년을 넘게 산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짐이나 가져가라네요. 전 제 머릿속에 결혼 생활 전체를 지울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했어요. 전 이혼하면 제 인생이 대단히 크게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오니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요. 게임룸에 들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남편을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혼자 멀뚱히 앉아 밥을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식구들과 좁은 단칸방에 살면서도 남편과 살 때보다 훨씬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들 때 함께 있어줄 수 있어 좋았고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똘똘 뭉쳐 힘을 합치니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죠. 이런 게 가족이라는 걸 말이죠. 그로부터 3년을 눈꽃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살았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재기만을 위해 힘썼고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밝았습니다. 전 다시는 올 일 없을 줄 알았던 시댁에 왔어요.
저와 아버지가 시댁에 들어서자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시아버지가 토끼 눈을 뜨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 일본에서 오는 김 사장님 제1교포라고 했잖아. 저도 분명 직원들한테 제1교포라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전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전 웃음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전 태어난 얼굴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원래 항상 일은 다 직원들한테 시키고 본인은 게임만 하잖아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늘 우리 집에 식사하기로 한 분들은 일본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땡땡기업 실장님과 대표님이라고. 남편은 당황해서 연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요. 전 자꾸만 흘러나오는 웃음을 애써 감추며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직 명함을 안 드렸네요. 여기 받으세요. 제가 바로 땡땡기업 김 실장입니다. 여긴 제 아버지신 김 대표님이고요. 말도 안 돼. 땡땡기업은 지난해 3천억 이익을 낸 기업이라고. 특별히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모신 건데 어떻게 당신이 땡땡기업 이사야? 장인어른이 어떻게 땡땡기업 대표냐고. 남편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건지 믿을 수 없다며 주먹까지 꽉 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땡땡기업 대표라는데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소리를 질러?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비틀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하긴 그럴만하죠.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 이 자식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 장인 쫄딱 망했다고 다시는 제기 못한다고 그랬잖아. 아버지도 장인어른 절대 제기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저한테 그러세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서로 탓하느라 바빴습니다. 듣던 대로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네. 사람 불러놓고 도대체 언제까지 현관에 세워두는 거야? 우리한테 투자 받고 싶지 않은가 보지?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희 이번 투자 어그러지면 정말 힘들어져요.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 건지 급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사정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 동안도 거의 손만 안 빌었다 뿐이지 저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난 뒤에 어떻게든 다시 복귀하기 위해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증거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와 30년 넘게 함께 근무했던 임원 중 한 분의 양심 고백으로 아버지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대표직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웠죠. 철저히 저의 복수를 위해서요. 그 망할 놈의 집구석 코딱지만한 건설사 누구 덕분에 먹고 살게 해줬는데 감히 내 딸을 쫓아내?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둬. 내가 다 부숴버릴 거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저까지 이혼당했으니 친정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오로지 성공을 위해 모두 다 쏟아부었죠. 아버지는 예전부터 목표를 하고 있었던 일본 편의점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편의점 기업에 투자해서 큰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하던 인기 메뉴들을 출시해 연달아 대박을 거뒀고요. 일본까지 진출해 큰 성공을 이루자마자 아버지는 저의 전 시아버지의 건설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일본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투자 의지를 보인다고 슬쩍 흘렸고요. 그리고 기업 대표가 제1교포라는 소문도 냈습니다. 역시나 저희의 계획은 성공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눈물 나는 노력과 애원에 아버지는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댁을 나섰어요. 사실 여기까지도 모두 다 아버지와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3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재기하면서도 시아버지의 회사를 잊지 않고 감시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약점과 비리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의 건설사에 접근해 투자를 약속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 투자금으로 여기저기 사업을 벌이면 곧바로 비리를 빌미로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이었고요. 그러면 시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곧 아버지께서 시아버지를 만나 투자 계획을 얘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사실 고민이 돼요. 그깟 돈 때문에 절 무시하고 내쫓았던 남편도 밉고 시부모님도 미워요. 마음 같아선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평생을 일궈낸 회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복수를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친 회사를 잃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런 짓을 제가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아직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버지를 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아버지에게 아직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위해 기꺼이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